25번 문제부터 해서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제가 1형 가지고 있어요. 1형 가지고 있고, 이거는 전형적인 문제죠.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전형적인 문제니까 MPB 곡선 그리시면 되죠. 자, A랑 B가 나와 있고 MPB랑 IR랑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두 투자한 간 증분현금 흐름의 내부 수익률이 15%. 이거는 기출에 있던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피셔의 수익률이죠. 이게 피셔의 수익률이고, 그 다음에 피셔의 수익률 이런 문제 나오면 바로 두 투자한, 상호 베타적인 두 투자에 대해서 MPB랑 IRR이 의사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래프를 요거 두 개 그리면 됩니다. 요렇게 하나 됐죠?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B는 IRR이 여기가 IRR B, 그리고 여기가 IRR A, 여기가 20%네요. 그리고 여기가 15%고요. 그런 다음에 쭉 보는 겁니다. MPB가 지금 A가 더 크니까 지금 자본 비용은 여기네요. 요게 지금 A 거고 요게 B 거니까 지금 자본 비용은 요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씩 보는 거죠. 자, 투자한 A와 투자한 B의 MPB를 추정할 때 자본 비용은 15%보다 작다. 그렇죠. 여기 있으니까 여기니까 15%보다 작은 구간이죠. 이거 맞고, 그 다음에 투자한 A의 MPB 곡선이 B보다 완만하다? 어이구, 바로 틀렸네. MPB가 A가 더 가파르잖아요. 지금 A가 더 가파르죠. A가 각도가 크다. 바로 2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이거는 솔직히 시간 아껴야죠. 3, 4, 5번을 사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3, 4, 5번 볼 필요 없어요. 필수의 수익률 작죠. 20%보다 15%니까. 그 다음에 A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투자인이라면 A와 B 모두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쵸? MPB가 0보다 크니까요. 됐고, 이거는 뭐 쉬운 문제네요. 난이도 하 정도로 하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려웠죠, 여러분. 아까 제가 살짝 봤거든요. 이 문제 조금 어렵던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부채 비율 100% 유지, 채권 발행 조달하는데, 여기 위험부채. 요 위험부채 나왔습니다. 2차 시험에서 나왔던 이 위험부채가 1차 시험에도 나왔네요. 근데 뭐 우리가 암기했던 그 베타 공식 자체가 위험부채를 가정하고 암기했던 베타 공식이라서, 그리고 CAPM과 MM 이론이 성립하게 되면 사실은 뭐 CAPM과 MM 이론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 공식들 있죠? 그거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세전 현금 흐름이 500이고요. 법인세율 있고, 무염 수익률,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요거 있으면은 바로 요거 CAPM이죠. 요거 바로 CAPM이지. 그 다음에 채권에 지급하는 이자율은 채권의 기대 수익률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채권 가치를 구할 때는 채권 기대 수익률로 할인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CAPM과 MM 수정 이론 6.3이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확실성 등가를 구하랍니다. 확실성 등가. 확실성 등가. 그럼 확실성 등가가 모른다. 확신 등가를 모른다. 요거 2차 시험에서도 나왔던 문제거든요. 2차 시험 문제를 조금 1차 시험에 맞게 각색한 문제예요. 요게 2차 시험 언제 문제더라? 내가 기억이 나는데, 이게 2차 시험에 13년도 기출. 2차 시험 13년도 기출을 조금 변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부터 우리가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기대 현금 흐름은 위험 조정 할인율로 할인하고, CQ는 무염 이자율로 할인하니, 기대 현금 흐름은 1 플러스 CQ를 쓸까요? CQ는 기대 현금 흐름에 곱하기
1 플러스 위험조정 할인율 분의 1 플러스 RF고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요거를 확실성 등가 계수라고 부른다. 요거를 확실성 등가 계수라고 부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CEQ 구하는 거잖아요. CEQ 구하는데 기대 현금 흐름이 지금 얼마예요? 세전 기준이죠. 지금 다 세전 기준에서 뭐 어쨌든 뭐 할인할 때는 사실은 500 곱하기 1-t를 할 텐데 뭐 그거 상관없이 500에서 여기는 확실성 등가 계수를 곱해가지고 1년 후에 CEQ를 구하시면 됩니다. 1년 후에 금액 CEQ를 구하시면 되는데 지금 RF는 나와 있죠. RF 얼마예요? 5%. RF는 5%입니다. 얘가 모르죠. 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MM 이론에서 미래 현금 흐름을 기업의 영업 활동으로부터 발생이 되는 미래의 캐시플로우, 프리 캐시플로우는 뭘로 할인해야 돼요? 요거 왁으로 할인해야겠죠. 왁으로. 왁을 구하시면 됩니다. 왁을 구하자. 자, 왁 구하러 갑니다. 일단은 로우가 얼마입니까? 지금 영업위험은 반영대 베타가 1이라고 됐거든요. 그럼 영업위험 반영대 베타 1이니 우리 CAPM에서 무혐의자율 플러스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 마이너스 무혐의자율 곱하기 베타 해가지고 1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사실은 뭐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10%가 베타가 1이잖아요. 그래서 영업위험화 반영된 할인율도 1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이구. 자, 그러면 K0 로 곱하기 1-t V분의 B 그러면 10% 곱하기 1-0.3에 2분의 1인가요? 이렇게 되나? 맞죠? 그러면 얘가 얼마예요? 계산기가 필요하군요. 0.3 나누기 2-1 그러면 8.5%? 8.5%인데 자 그러면 여기다가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기 1.085분의 1.05 그럼 500 곱하기 1.05 나누기 1.085 그러면은 483.9 이거 뭐 채권 베타가 있는데 그거 뭐 굳이 사용 안 해도 풀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왁을 구할 때 가중평균 해가지고 왁을 구한다. 그러면은 저 채권 베타 이용해가지고 타인 자본 비용을 구했어야 됩니다. 타인 자본 비용 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용 구하고 그거 가지고 가중평균 해가지고 구한 값이 사실은 요거랑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걸로 푸셔도 뭐 큰 무리는 없다. 자 27번 문제고요. 27번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은 그 2차 시험 문제를 조금 변형한 거긴 해요. 변형한 건데 약간 수학적인 센스가 있거나 감각이 있으면은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지금 현물 이자율 요거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물 이자율을 구하는 게 아니라 1 플러스 R의 4승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1 플러스 R의 4승 자체를. 그러면은 일단 써보는 거죠. A랑 B가 있어. A는 표면 이자율이 10%야. 그러면 1000, 1000, 1000, 11,000. 이게 A고요. 그리고 현재 가격은 8,000. 이게 A. B는 2,000, 2,000, 2,000, 2,000, 12,000. 이렇게 되죠. 그게 11,000이고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여기 할인율이죠. 여기 할인율. 여기 할인율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요런 것들을 없애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이 가운데 현금으로 없애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없앨까? A를 2개 A에다가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B를 빼는 거예요.
A에다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B를 빼면 이거 싹 다 날라가죠. 싹 다 날라가고 22,000에서 12,000 빼는 거죠. 22,000에서 12,000 맞죠? 그 다음에 16,000에서 11,000 빼니까 요거는 5,000이네요. 그쵸? 그쵸? 16,000, 5,000 맞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10,000원을 1 플러스 i의 4승으로 할인하면 5,000이 된다는 사실을요. 그럼 요거를 1 플러스 r의 4승으로 하면 2가 나오네요. 2. 그 다음 문제. 말문제네요. 말문제. 채권 듀레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의표체는 만기가 길어지면 듀레이션이 증가하죠. 자, 그런 다음에 목표 시기 면역 전략 있죠. 이게 목표 시기 면역 전략이잖아요. 목표 시기와 듀레이션을 일치시켜가지고 채권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거. 목표 시기 면역 전략을 하면은 채권 포트폴리오 조정할 필요 없어요? 아, 틀렸죠? 여기서 이미 틀렸다. 답은 쉽게 고르네요. 답은 쉽게 고르네요. 필요하다. 이 3번하고 배치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3번하고 배치되니까 필요합니다. 이자율 변화에 따라서도 아니면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채권 포트폴리오의 조정 이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연간 이자 지급 횟수가 증가하면은 채권의 듀레이션은 감소한다. 여기 딱 보시면 되죠. 1년에 한 번 이자 지급했어요. 근데 1년에 이자 지급을 2번 해요. 그러면 현금 흐름이 앞쪽으로 이게 위치해 있잖아요. 앞쪽에 위치해 있으면 그러면은 듀레이션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자 지급 횟수가 증가하면은 듀레이션은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영구채는 듀레이션이 어떻게 돼요? 공식이 1 플러스 R 나누기 R이죠. 근데 이자 지급 횟수가 여러 번이면 이자 지급 횟수분의 1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요거 R은 당연히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인데 이자 지급 횟수가 1년에 2번이야. 그러면 5%로 적용해가지고 얘를 구하죠. 5%를 적용해가지고 영구채의 듀레이션을 구하는데 이 5%를 적용할 때는 6개월치일 거 아니에요. 6개월치. 6개월치인데 마치 1년인 것처럼 해가지고 구한 거니까 거기서 나누기 2 곱하기 2분의 1을 해가지고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정답을 고르는 게는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이 4번, 5번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지문은 아니라서 4번, 5번이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 사실은 뭐 정답을 고르는 데는 큰 문제가 없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난이도는 하죠. 하 이 정도면. 정답은 항상 가까운 데 있다. 그 다음 자 29번 문제입니다. 무형부채를 보유한 A기업의 현재 법인세율은 30%고 주식 베타가 2다. 아, 이거 부채기업이에요. 무위험부채입니다.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 이거 부채기업 VL이죠. 그 다음에 A기업의 부채 비율 외에 모든 것이 동일한 무부채 기업이 있습니다. 무부채 기업의 B는요. 베타가 1이래요. 베타가 1이고 기업가치는 50이랍니다. 법인세율은 30%. 요거는 기출문제에 있던 스타일이에요. 기출문제에 있던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이 문제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면 난이도 중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뭘 구하면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이자비용 절세효과의 현재 가치. 이게 뭔데요? MM 이론을 가정하게 되면 이게 B 곱하기 T죠. B 곱하기 T. 그러면은 부채기업의 가치는 무부채의 가치에서 플러스 B 곱하기 T를 해가지고 구합니다. 그럼 얘를 구하는 건데 얘를 알아요. 50이라고. 50이라고 알고요. 세율 압니다. 0.3. 그리고 VL. 자, 그러면은 VL과 B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요 베타랑 요 베타 있죠? 관계. 베타의 관계. 하마다 모형이죠? 요 공식 이용하면 되잖아요. 요 공식. 베타 U가 1이고 얘가 2고 그 다음에 얘가 1, 0, 1만에서 0.3 그 다음에 S분의 B 요거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를 구해야지. S분의 B, 여기가 B, S, 요게 V잖아요. VL. 요거를 구하면 비율을 알면 얘랑 얘의 관계도 알 수 있다고요. 요런 스타일의 문제는 기출문제에 항상 있었던 겁니다. 이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요게. 제가 뭐 과거의 기출문제랑 대비해가지고 말씀드리면 더 좋겠지만 뭐 지금 뭐 시간 관계상 그거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제가 그거를 찾으려면 또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문제를 좀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 나오니까? 1, 0.7 1 나누기 0.7 나오나요? 이게 BS 비율이니까 굳이 뭐 직접적인 숫자를 구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가 1, 여기가 0.7, 여기가 1.7.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죠? 50 플러스 B 곱하기 0.3은 얘가 1.7B구나. 기업 부채의 가치는 1.7B구나. 그래가지고 B를 구하는 거예요. B가 얼마 나옵니까? 그러면 50 나누기 1.4는 하면 얘가 35.714 나오죠. 35.714. 근데 구하는 게 B 곱하기 T 자체죠. B 곱하기 T 자체니까 구한 거에서 바로 0.3을 때려버리면 그러면은 10.71? 10.71이 나옵니다. 여기 5번이 정답이죠. 자, 다음은 레버리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고른 것. 자, 손익분기점 미만의 매출액 수준에서는 영업 레버리지도가 음액값을 남는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 CM, FC, 그 다음에 EBIT 해서 손익분기점 미만이면은 얘가 음수라는 소리 아니에요. 손익분기점 미만이라는 건 손익분기점이 EBIT가 0인 지점이잖아요. 그 미만이면은 이게 음수다. 그러면은 CM이 10이고 FC가 20이 되니까 EBIT가 마이너스구나. 그때 DOL 계산해 보세요. 그 DOL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나오죠. 음액값 나오고. 그 다음에 DOL이 크다는 것은 영업이익 변화율에 비해서 매출액 변화율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가 됐죠. 반대고요. 레버리지 효과가 없을 경우는 어느 경우예요? FC가 0일 때죠. FC가 0일 때입니다. 이게 0일 때가 레버리지가 없을 거죠? 없을 때죠? 그러면 CM이 곧 EBIT가 되니까 DOL은 1이네요. DOL 1. 틀렸고. 그 다음에 재무 레버리지도, 결합 레버리지도 각각 4, 8이면 여기서 바로 DOL 얼마? 2 구하는 거죠. 2 구하면 매출액이 10% 증가할 때 영업이익 20% 증가한다. 오케이. 맞았다. A, D. 그 다음에 이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이자 비용 중에서 영업 고정비의 비중? 이거 오타 아니에요? 이게 뭐지? 이자 비용 중에서 영업 고정비? 이자 비용 안에 영업 고정비가 있어요? 제가 한글을 못하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자 비용 중에서 영업 고정비 비중의 증가? 모르겠다. 얘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일단 틀렸다. 어쨌든 미안하지만 틀렸다. 재무 레버리지는 이자 비용 때문에 발생하는 효과지 영업 고정비 때문에 발생하는 효과가 아닙니다. 재무 레버리지는 이자 비용 때문에 발생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AD가 정답이네요. 1번. 저도 올라오자마자 바로 풀어가지고 뭔가 뭐 살짝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31번 볼게요. 배당평가 모형에 따른 주식가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여러분 전액 배당하는 무성장 연구기업의 주가 배수 모형 주가 수익 배수네요. 주가 수익 배수라고 했네요. 주가 수익 배수는 요구 수익률과 정의 관계를 갖는다. 퍼 EPS인데 무성장이면 얘가 EPS 나누기 K잖아요. 그쵸? 무성장이면 이렇게 되죠? 그럼 약분되면 K분의 1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요구 수익률과 정의 관계를 갖는다. 틀렸네요. 부의 관계를 갖는 거죠. 부의 관계를 됩니다.
그 다음에 B, A기업의 배당 성장률은 항상 2%다. 이론 주가가 만,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 10%일 때 최근 지급된 배당액은 750보다 작은지 큰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바로 요거 있죠? 요거 쓰시는 거예요. 요거 요거 자, 얘가 10%인데 지금 주가가 10,000원이고 D1이 얼마인지 모르죠? 그 다음에 G가 2%니까 얘가 8%네요. 8%면 D1은 800이네요. 그럼 D0는 800을 1 플러스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야? 784 나옵니다. 784. 그러면은 750보다 크네요. 틀렸고. 그 다음에 C. 유보율이 0인 무성장 연구기업의 이론 주가는 EPS 나누기 K. 여기 썼네. 여기 썼네요. 여기 있어. 이게 맞다. 어렵지 않다, 이거는. 항상 성장 모형의 주가 추정 시. 요거죠? 요건데, 얘는 주주 요구 수익률이 성장률보다 작을 경우에요? 아니죠. 주주 요구 수익률이 요렇게 돼야 되잖아요. K가 G보다 커야지 성립하는 거지. G가 더 크게 되면 무한대 값이 나오죠. 무한대 값. 요거 틀렸죠. 그 다음에 배당평가 모형은 미래의 배당을 현재 가치한 추정 모형이다. 아, 좋은 얘기네. 그러면 여기 C2가 정답입니다. 32번 볼게요. 아, 32번이 EVA이네요. EVA 32번이. 자, EVA 나오면 바로 공식 써주면 되겠죠. EVA 공식은 노플렛 EBID 곱하기 1-T 마이너스 투하자본 곱하기 와. 자, EVA는 투하자본의 효율성 운영 수준을 보여준다. 효율적인 운영 수준. 네가 투자를 잘했냐, 투하자본을 네가 조달해가지고 투자 수익률을 잘 냈냐. 얘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ROIC 마이너스 와 에서 C0. 요거 이렇게 변형되는 거 아시나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거 약분되니까 똑같은 식 나오거든요. 요게 ROIC예요. 요게 ROIC. Return on Invested Capital. Invested Capital에서 얼마만큼 리턴을 벌어들였는지 이게 ROIC고요. 거기서 왁. 그러면은 내가 조달 비용하고 내가 조달한 자본에 대한 조달 비용과 내가 투자했을 때 얻은 투자 수익률, 요거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투자 수익률이 왁보다 크면 EVA가 0보다 크죠. 그러면 투자 수익률이 왁보다 크면 EVA가 0보다 크니까 잘했다.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조달 비용이 더 큰 거죠. 그럼 못했다. 이게 효율적 운영 수준을 나타낸다. 뭐 맞는 문장인 것 같아요. 뭐 약간 효율적 운영 수준? 애매하지만 뭐 틀린 문장은 아니죠. B. 영업 및 영업 활동에 투자된 자본의 양적, 질적 측면을 고려하나? 이게 고려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양적 측면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약간 애매하다. 그래서 일단 넘기고 EVA는 자기자본 이익률과 가중평균 자본비용의 차이. 자기자본 이익률이 아니죠. 요거 자기자본 이익률이 아니라 ROIC입니다. 투하자본 순이익률이에요. 투하자본 순이익률 ROIC. EVA는 투하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경제적 이익의 현재가치 합이다. 요거는 지금 MVA를 얘기하고 있네요. EVA들을 현재가치화 시켜가지고 합한 게 MVA입니다. MVA. 이거 MVA 얘기고, EVA는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지 않는 자기자본 비용을 고려해서 산출한다. 그렇죠. 왁을 계산할 때 자기자본 비용까지 고려하잖아요. 당기순이익에는 자기자본 비용이 고려가 안 돼 있죠. 그러면은 A, E. 정답 3번이죠. 3번. 33번. 자, 무부채 기업인 A기업의 자기자본은 10억입니다. 그러면 요거 자체가 무부채니까 VU네요.
그리고 A기업에서는 매년 0.7억 원의 영구 무성장 세후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오케이, 요거 자체가 FCF겠네. 법인세율은 30%다. 세후 영업이익이에요, 세후 영업이익. 지금 0.7은 세후 영업이익. A기업은 이자율 5%, 영구채 5억 원의 발행자금 전액을 자사주 매입 소각 방식으로 자본구조 변경, 오케이. 그러면 전형적인 문제죠? 무부채 기업이 부채 기업으로 가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MM 수정이론 63년도 했을 때 자본구조 변경에 따른 가중평균 자본 비용에 가장 가까운 값은 뭐냐? 그러면 VL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VL은 VU 플러스 B 곱하기 T인데 VU가 얼마입니까? 10억이라고 돼 있죠? B 곱하기 T 5 곱하기 0.3 그러면은 얘가 11.5네요. 그 11.5는 FCF를 왁으로 할인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가중평균 자본 비용 구하는 거니까 지금 얼마에 0.7이죠. 부채를 사용하든 부채를 사용하지 않든 연금 무성장 세후 영업이 0.7은 변하지 않습니다. 0.7 그러면은 11.5 0.7 나누기 11.5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6.09% 6.09% 나오거든요. 1번 이렇게 정답 처리하면 됩니다. 자, 주식 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보 비대칭 하에서 불안전 자본시장을 가정할 경우에 자, 그러면 불안전 자본시장일 때 주식 배당은 기업 내부의 현금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외부에 주는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맞는 문제 아니에요? 주식 배당은 현금이 부족하니까 현금 배당을 줘야 되는데 주식 배당을 하고 앉아있어요. 현금 배당할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신호효과죠. 신호효과.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은 유보이익의 영구 자본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거 주식 배당 회계 처리만 알면 쉽잖아요. 주식 배당의 회계 처리 어떻게 돼요? 이익잉여금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자본금 올리죠. 그러면 이익잉여금은 배당을 줄 수 있는 재원인데 그게 줄어들면서 배당을 줄 수 없는 영구 자본화가 되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튼튼해져요. 자본구조가. 기업 이익잉여금이 줄어들면요. 주들한테 배당 안 줘도 되잖아요. 맞는 문장입니다. 완전 자본 시장의 경우에는 주주부 불변 맞죠?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은 주가를 상승 어이구 틀렸네. 아 그거 답이 아주 어이없는 데서 나왔어요. 어이없는 데서 나왔고 주식 배당의 경우 발행 비용을 발생시킨다. 주식 배당하게 되면은 발행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죠. 추가적으로 주식을 찍어내야 되니까 증자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증자? 증자. 그치? 그러니까 주식 수를 늘리는 거니까 얘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발행 비용을 발생시키고 그로 인해서 현금 배당보다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비용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 나가는 거야. 현금 배당이 더 많이 나가겠지. 배당을 주는데. 돈 나가는 거나 많이 나가겠지만 현금 배당보다는 주식 배당의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식을 찍어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자산 가결정 모형 CAPM입니다. 공매도가 허용될 때 기대 수익률이 다른 두 개의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조합해서 시장 포트폴리오를 복제할 수 있다. 여러분 CML이에요. 여기가 시장입니다. 기대 수익이 서로 다른 A랑 B 요거 A, B는 CML 선상에 있으니까 효율적이죠? 그러면은 A랑 B 투자해가지고 M 만들 수 있죠? 아니면은 여기 A랑 C를 이용해가지고 M 만들 수 있죠? 공매가 가능하다면 공매가 가능하다면 어쨌든 공매가 허용되든 공매가 허용되지 않든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1번이 답이에요? 1번이 답이야? 아이고. 자, 그러면 2, 3, 4, 5가 틀렸다는 거잖아요. 시장 포트폴리오 위험 프리미엄은 음액값을 가질 수 없습니다. 시장 포트폴리오 위험 프리미엄 음액값을 가진다는 소리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RF고 이게 시장 포트폴리오 위험 프리미엄이 음액값을 가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돼요? 누가 여기다 투자합니까? 이렇게 되면은 에블바디 다 RF에다가 투자하지. M에다가 투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M이 없어져요.
그러면 CFM을 논의할 이유가 없어지죠. 틀렸고. 그 다음에 수익률의 표준편차가 서로 다른 두 포트폴리오 중에서 더 높은 표준편차를 가진 포트폴리오는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갖는다. 표준편차로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얘기하지 않죠. 우리는 뭘로 설명합니까? 체계적 위험 베타로 기대 수익률을 설명하죠. 그래서 표준편차가 높다고 해가지고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갖는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비체계적 위험을 가진 자산이 자본시장선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본시장선상에는요, 이미 비체계점이 제거된 시장 포트폴리오와 비체계점 자체가 없는 무위험 자산하고 결합해가지고 만든 포트폴리오가 바로 CML입니다. 그 다음에 베타가 0인 위험자산 Z랑 그 다음에 시장 포트폴리오를 조합해서 위험자산 Z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고 수익률이 표준편차가 작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없다. 틀렸어요. 자, 원래는 CML이 이렇게 되잖아요. 목이 메이네. 이제 목소리가 잘 나오네요. 자, M이 있는데 비율적인 자산 중에서 제로베타 포트폴리오라고 있죠. 제로베타 포트폴리오. 베타가 0인 위험자산 Z가 제로베타 포트폴리오예요. 그러면은 얘랑 결합해가지고 만들 수 있죠. 기대 수익률이 높고 표준편차 작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 쓰면 Z랑 M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더 작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다고요. 자, 젠센 지수. 젠센 지수가 나왔어요. 젠센 지수가 뭡니까? 젠센의 알파. 젠센의 알파는 균형 수익률보다 얼마만큼 잘했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게 젠센의 알파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A랑 B는 젠센의 알파가 마이너스예요. 못했다라는 거죠? C와 D는 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A, B의 수익률이 지금 낮은 상태인 거예요. 낮은 상태. 수익률이 낮은 상태인데 A와 B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하면 더 낮아지는 거 아니냐. 하지만 지금 뭐가 있냐면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공매도가 가능하면은 베타를 양수에서 음수로 바꿀 수가 있죠. 얘 자체를 음수로 바꿀 수가 있어요. 공매도가 허용되면. 그러면 젠센 지수 0보다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가지고 젠센 지수를 1%로 만들 수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C의 샤프 지수가 D의 샤프 지수보다 큰 경우, 여러분 C, D 보시면 젠센 지수잖아요. 젠센 지수를 조금만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 SML식 있죠. SML 요 점들이 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쵸? SML 상의 점이니까 얘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젠센의 알파는 만약에 여기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요거의 차이가 젠센의 알파입니다. 요거의 차이가 젠센의 알파다. 됐죠? 뭐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드렸고, 샤프 지수는 뭡니까? 표준 편차분의 이거죠? 그래서 C랑 D 중에서 D가 뭐 젠센의 알파는 높긴 하지만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될 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D가 더 낮을 수도 있고 C가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될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샤프 지수는 C가 클 수도 있고 D가 클 수도 있고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B는 맞는 문장이에요. 자산 C의 샤프 지수가 자산 D의 샤프 지수보다 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맞는 문장이고, 10번 트레이너 지수가 C랑 D를 비교했을 때 D가 더 큰 거 아니냐, 뭐 C가 더 큰 거 아니냐, 이거를 얘기할 때는요 젠센의 알파를 조금 변형시켜야 됩니다. 젠센의 알파를 변형시키면 이거 보세요. RA-RF는
RA-RF는 알파 마이너스 RM-RF 곱하기 베타 이렇게 쓸 수 있죠. 여러분 그쵸? 자, 베타를 양변에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베타 A분의 RA-RF는 베타 A분의 알파 마이너스 RM-RF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젠센의 알파는 누가 더 커요? D가 더 크죠? 요거는 D가 더 커요. D가 더 커. 그런데 베타가 누가 더 큰지 모르죠? 누가 더 큰지 모르잖아요. 얘는 똑같겠죠? C랑 D랑 똑같겠죠? 근데 얘는 베타가 누가 더 큰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트레이드 주수도 몰라요. 트레이드 주수도 누가 더 큰지 모른다. 알파가 더 크다고 해가지고 이 베타에 따라서 요 전체 값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요게 트레이너 지수잖아요. 요게 트레이너 지수. 트레이너 지수를 트레이너 지수로 정리를 좀 한 다음에 해석을 해본 겁니다. 그럼 A, B, C 다 맞네요. A, B, C 다 맞아가지고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요거는 연립방정식인데 어렵지 않아요. APT에 대해서 공부 어느 정도만 하면 이거는 기출에도 있었잖아요. 이건 사실 기출에도 있었던 문제라서 난이도 하로 보겠습니다. 기출보다 훨씬 쉬워. 그리고 A 볼까요? 7%는 람다 0 플러스 람다 1 곱하기 1 람다 2 곱하기 1입니다. 민감도 근데 요거 람다 1 람다 2는 뭐예요? 이게 요인 프리미엄이죠. 요인 프리미엄. 그 다음에 B는 10% 람다 0 플러스 람다 1 곱하기 2 그 다음에 람다 2 곱하기 1. 자, 밑에서 2번에서 1번을 차감하면 2번에서 1번을 차감하면 뭘 구할 수 있어요? 람다 1을 구할 수 있죠. 람다 1 얼마? 3%. 람다 1 3%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2%는 람다 0 플러스 람다 1 곱하기 2 그 다음에 람다 2 곱하기 2. 그러면 요거 두 개 빼면 되겠죠? 요거 3번에서 2번 빼면 되잖아요. 3번에서 2번 빼면 람다 2를 알죠? 람다 2는 2%. 그럼 람다 2 2%니까 람다 제로도 여기 1번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 얼마야? 2%. 람다 제로 2% 나오고. 그럼 최종적으로 D 구해 볼게요. D는 20%인데 람다 제로가 2%고 람다 1이 3%인데 요게 얼마인지 몰라요. 민감도가. 람다 2는 2%인데 여기 3이고 민감도 3. 이거 계산하면 여러분 계산기가 많이 안 필요해요. 생각보다. 마이너스 6 나누기 3. 그러면 4. 요게 4가 나옵니다. 4. 38번은 솔직히 저도 직관적으로 못했어요. 숫자를 넣어가지고 제가 풀었거든요. 직관적으로가 잘 이렇게 머릿속에 안 떠올라서 숫자를 넣어가지고 풀었어요. 이럴 때는 그냥 숫자 넣는 게 최고입니다. A, B, C가 있는데요. 만기가 2년이래요. 만기가 2년이래요. 그래서 A는 액면이자율 9%니까 90, 1090. 액면가는 제 마음대로 그냥 1000이라고 했어요. 얘는 100, 1100. 그 다음에 C는 110, 1110 해가지고 만기 수익률이 10%니까 요거의 가격을 각각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가격을 구하면 982.64 64. 그 다음에 요거는 1000이죠? 요거는 1000이고 1017.3 요 정도 됩니다. 자, 요 정도 되는데 왜 이걸 구했냐면요. 경상 수익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채권 가격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숫자를 넣어가지고 비교하면은 실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액면이자율 해가지고 액면이자율 다르고 1번 채권 A의 현재 가격은 B보다 작다. 맞네요. 그치. 액면이자율 작으니까 당연히 작지. 2번
채권 A의 경상수익률, B의 경상수익률. 채권 A의 경상수익률 구해볼까요? 채권 A의 경상수익률은 90 나누기 982.64 하니까 얘는 한 9.15%, 9.16% 정도 나오고 B는 10%죠. 그래서 A가 B보다 높다? 틀렸네요. 틀렸고 그러면은 2번이 정답이에요. 2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이거는 뭐 근데 이거는 2번 정도는 직관적으로 좀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2번은 좀 직관적으로 알 수는 있는데 그래도 실제로 숫자를 넣어가지고 계산해 보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3번 채권 A의 1년 후 경상수익률 1년 후 경상수익률이래요. 그러면 채권 A는 1년 후에 얘가 얼마가 될 거냐? P1이 990이 됩니다. 990.9 이렇게 돼요. 그럼 990.9면은 경상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경상수익률이 여러분 이것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긴 한데 왜냐면은 A 같은 경우에는 할인채잖아요. 할인채죠. 할인채는 점점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죠. 만기 수익률이 그대로니까 1년 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니까 올라가죠. 그러면은 얘가 올라가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1년 후 A 수익률은 경상수익률은 현재보다 낮다. 그래서 맞는 겁니다. C는요. 높겠죠? 왜? 할증채니까 줄어들 거 아니에요, 얘가. 할증채면은 얘가 줄어드니까 올라가겠죠,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채권 C, 1년 후 듀레이션은 현재 C의 듀레이션에 비해서 작다. 채권 C의 1년 후 듀레이션은 1년이 지났으니까 만기가 감소하잖아요. 당연히 작겠지. 이걸 말이라고.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요거는 옵션 2항 모형이네요. 2항 모형. 주식 A는 배당을 하지 않고 현재 시장에서 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식 A 현재 가격이고요. 1년 후 이런 것들은 이제 적어줘야겠죠. 지금 4,000원인데 1년 후에 5,000원 또는 3,0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72.2%의 확률로 요거는 뭐 우리가 이항 모형 할 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2차 가면은 얘도 중요해지거든요. 근데 왜 1차 때는 뭐 이거까지 뭐 물어보겠어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 A의 기초자산이고 행사액이 3,500인 풋이 있습니다. 오케이, 풋인데 행사액이 3,500이니까 그냥 암산으로 오케이 만기 가치 이렇게 구했어요. 이거는 주식 가치고요. 자, 여기서 이 채권 요거를 할인하게 되면은 200이 된대요. 200. 얘를 할인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0 곱하기 위험중립 확률 그 다음에 500 곱하기 1 마이너스 위험중립 확률 한 다음에 1 플러스 RF 하면은 얘가 200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도 5,000 곱하기 P 다시 하고 그 다음에 3,000 곱하기 1 마이너스 P 다시 하고 위험중립 확률 한 다음에 1 플러스 RF로 나누면 얘가 4,000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1년 후 항상 만원을 지급하는 무형자산의 현재 가격이에요. 1년 후 항상 만원을 지급하면 그러면 요거 구하는 거죠? 이거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식 2개, 미지수 2개 해서 RF 구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안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시면은 뭐 일반적인 방식이잖아요. 우리가 이항 모형에 대한 일반적인 방식이니까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안 풀었고요. 이렇게 풀었어요. 여러분 주식 1개랑 그 다음에 풋 4개 들면은 여기 5,000 여기 5,000 되거든요. 풋 4개 들면은 500 곱하기 4 하니까 2,000개잖아. 2,000원이잖아. 2,000원. 그래서 이건 포트폴리오죠.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5,000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5,000을 1 플러스 RF를 하면 이 5,000 1 플러스 RF를 하면은 주식이 4,000이고
풋옵션이 4개죠? 4개니까 200 곱하기 4 하면은 요거 4,800 나오거든요. 4,800. 그러면 5천의 현재 가치가 5천의 현재 가치는 4,800이에요. 그럼 만원의 현재 가치는 여기서 곱하기 2 하면 되잖아요. 9,600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위험중립 확률 모형을 머릿속에 잘 정리하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풀지 않고 앞에서 뭐 풀었던 대로 푸셔도 뭐 큰 상관 없습니다. 똑같아요, 답은. 자, 요거는 약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요거 잘못하다가는 선도 환율을 구할 거거든요. 지금 선도 환율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식의 선도 가격이에요. 주식의 선도 가격. 주식 A의 선도 가격이에요. 주식 A의.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겁니다. 이렇게 푸시면 좋아요. 2차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푸는 게. 전략, 내가 하고자 하는 전략은 주식, A 주식 매입하는 거예요. A 주식 매입, 선물 매입, 선도 매입이죠. 선도 매입. 1년 후에 원화로 매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1년 후. 그러면 내가 A 주식 받고 원화예요. 원화. 그리고 선물 가격을 원화로 지급하는 겁니다. 자, 얘를 복제하겠습니다. 복제. 현재 A 주식을 현재 매입해요. 현물 매입이죠? 현물 얼마예요? 예, 10달러죠. 10달러. 그러면은 10달러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나면은 얘는 ST가 돼 있겠죠? 그쵸? 주식이 이거는 실물이잖아요. 실물. 이거는 실물. 주식이라는 실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0달러를 이제 환전하죠. 환전. 10달러를 사기 위해서 환전하는 거잖아요. 10달러를 사기 위해서 11,000원을 차입해가지고, 그쵸? 11,000원을 차입해가지고 10달러로 환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쵸? 11,000원을 차입해가지고 10달러 환전해가지고 A 주식 사는 거죠. 그러면 요 차입한 거 차입해가지고 환전해서 달러 샀어요. 그러면 차입한 거는 갚아야겠죠? 요거 얼마로 갚아요? 이자율 몇 퍼센트입니까? 한국 이자율 3%로 차입했는데 3% 그러면은 11,000에 기간 중요합니다. 기간 1년. 그럼 11,330 그러면은 11,330이 나가죠? 그러면 여기는 0이 되니까 요거랑 똑같이 복제한 거죠. 11,330 여기 있네. 4번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아, 좀 오래 걸렸네, 은근. 이렇게 해가지고, 재무관리 1차 기출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도움 어떻게 되셨나요?